반갑습니다. 아,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문제를 푸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화폐 시간 가치 이야기였죠. 자,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시간은 t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스몰 t.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보통 스몰 t로 나타내고 t는 타임의 약자고 mt라고 할 때 저 m은 돈, 머니의 약자로 m을 사용을 하고 라지 t 시점은 스몰 t보다는 좀 더 미래 시점을 라지 t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가 mt이고 미래 라지 t 시점에서의 가치가 m 라지 t인 화폐 금액이 있고 연간 이자율이 r이에요. 연간 이자율이 r인데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로 표시를 한다고 했죠. 연간 이자율의 정의가 뭡니까? 연간 이자 지급액 나누기 원금. 연간 이자 지급액 나누기 원금. 그 비율을 연간 이자율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자율은 항상 연간 이자율로 나타내도록 돼 있고 시간은 항상 연 단위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정 그 최고 연간 이자율은 26%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금융 상황은 보통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만큼 길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단위, 길어야 뭐 한 1년 단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러한 세 종류의 세 세트의 공식이 성립한다고 했죠. 세 세트의 공식이 성립한다고 했다. 첫 번째는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에는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이 되고 양변을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누면 m 스몰 t는 그리고 좌우변을 바꾸면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이렇게 된다고 했다. 자, R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R의 의미가 뭐였냐면 요거만 봅시다. 일단 R의 의미가 뭐냐면 연간 이자율 R의 의미가 뭐냐면 연간 이자 지급액 나누기 원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1년에 이자 계산 한 번 하는 경우에 그죠? MT라는 금액을 은행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1년 후에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원금인 MT 더하기 원금에 붙은 이자 MT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R이 원금분의 이자 지급액이기 때문에 원금 곱하기 연간 이자율 하면은 연간 이자 지급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MT 더하기 MTR이 1년 후에 금액이 되는데 그거를 MT로 묶어내면 MT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자 계산을 매년 한 번씩 할 때마다 금액에다 그 통장에 있는 금액에다가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데 그거를 총 라지 t 시점까지 라지 t 빼기 스몰 t 년 계산을 하니까 라지 t 빼기 스몰 t 번 1 플러스 R이 곱해져서 원래의 금액인 MT에다가 1 플러스 R에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이 곱해지면 그게 M 라지 t가 된다. 라는 게 요 A의 첫 번째 공식이 되겠고 요거를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누고 좌우변을 서로 바꾼 게 두 번째 식이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한다는 이야기는 1년에 이자 계산 한 번 할 때는
은행에 MT라는 금액을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는 게 1년 후에 이자가 붙는다라는 의미였는데 1년에 n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 이자가 붙는 그 주기가 그죠? 1년에 n번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년에 12번 이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매월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죠. 그죠? 1년에 12번씩 매년 그러니까 매월 이자가 붙어서 MT라는 금액을 집어넣어 놓으면 한 달 후에 이자가 붙는데 한 달 후에 이자 붙는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원금은 MT고 MT라는 금액을 집어넣어 놓고 한 달 후에 이자가 붙으면 MT 곱하기 12분의 R이 이자 지급액이 되겠지. 그죠? 왜? R은 연간 이자율이고 연간 이자율은 연간 이자 지급액 나누기 원금이잖아. 근데 한 달 동안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은 얼마겠어요? 이자 지급액 나누기 12가 되겠지. 그 연간 이자 지급액 나누기 12만큼이 한 달에 지급이 될 거고, 그거 나누기 원금 한 게 그 한 달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연간 이자율 나누기 12가 될 거다. 그죠? 연간 이자율 나누기 12가 될 거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12분의 연간 이자율, 12분의 연간 이자율이 되기 때문에 MT를 한 달 동안 넣어 놓게 되면 원금인 MT 더하기 MT 곱하기 12분의 R만큼의 금액이 한 달 후에 통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년에 12번 이자 계산을 한다고 하면 매월 1 플러스 n분의 r이 통장에 있는 금액에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t시점과 라지 t시점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t시점에 mt라는 금액을 집어넣으면 이자 계산 한 번 할 때마다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한다고 하면 1 플러스 n분의 r이 곱해질 텐데 그게 총 라지 t시점까지 몇 번 곱해지느냐 하면 매년 n번씩 라지 t 빼기 스몰 t년 동안 총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번 곱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에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게 이제 B의 첫 번째 공식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좌우변을 1 플러스 n분의 r에 라지 t 1 플러스 n분의 r에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나누고 좌우변을 바꿔준 게 두 번째 공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 순간 이자 계산을 해서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B번의 경우에 그죠? 이 이자 계산을 n번 하는 저 공식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서 극한을 취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이런 형태가 되더라.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2에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이렇게 되고 요거를 양변을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누고 좌변을 서로 바꿔주면 m 스몰 t는 m 라지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요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 6가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연간 이자율이 얼마다 그리고 1년에 이자 계산을 몇 번 한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요 6가지 식을 이용해서 현재 금액으로부터 현재 가치로부터 미래 가치를 계산하거나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것은 동일한 금액이어도 시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 그게 바로 화폐 시간 가치인데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도 시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게 화폐 시간 가치 이야기인데 그거를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동일 시점으로 환산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동일 시점으로 환산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일 시점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요 6가지 공식이 되겠습니다. 요걸 했었고 요거를 증명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에는 m 라지 t는 원래의 원금이 뭐겠어요? 1년 전의 금액이지. m 라지 t 빼기 1이라는 그 금액에 이자가 붙은 금액이 m 라지 t지. 그죠? 그래서 이자가 붙으면 얼마가 됩니까? 원금인 m 라지 t 빼기 1 더하기 이자 지급액인데 R의 의미가 뭡니까? 연간 이자 지급액 나누기 원금의 비율이 R이잖아. 그래서 m 라지 t 빼기 1 곱하기 R 하면 m 라지 t 빼기 1을 원금으로 할 때에 연간 이자 지급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m 라지 t 빼기 1 더하기 m 라지 t 빼기 1 곱하기 R
요게 m 라지 t가 되는데 공통 인수로 m 라지 t 빼기 1을 묶어내면 이렇게 m 라지 t는 m 라지 t 빼기 1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m 라지 t 빼기 1은 다시 m 라지 t 빼기 2를 원금으로 해서 원리금 합계를 계산을 한 거지. 그래서 m 라지 t 빼기 2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저 하얀 부분이 그대로 살아남게 되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m 라지 t 빼기 2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m 라지 t 빼기 2는 m 라지 t 빼기 3에 이자가 붙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 라지 t 빼기 3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래 있었죠.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쓰면 m 라지 t 빼기 3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돼서 쭉 내려가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m 라지 t 빼기 괄호 열고 라지 t 빼기 스몰 t 괄호 닫고 곱하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규칙이 뭡니까? 몇 승이라고 돼 있는 저 지수 부분은 라지 t에서 빼는 숫자하고 똑같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면 라지 t 빼기 1이니까 1 플러스 r의 1승이고, 두 번째 줄 마지막을 보면 라지 t 빼기 2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고, 세 번째 줄 끝을 보면 라지 t 빼기 3이니까 1 플러스 r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요 표현은 라지 t 빼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이기 때문에 지수가 빼는 수만큼인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르게 쓰면 요렇게 요 라지 t 빼기 라지 t 빼기 t는 라지 t 서로 상쇄되고 남는 거는 스몰 t만 남게 되죠. 그래서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 된다. 그래서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 되고, 요거의 의미는 뭡니까? mt라는 금액을 예치를 해놓으면 1년이 지날 때마다 1 플러스 r이 곱해지잖아. 이자가 붙으면서, 그죠?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데, 그게 총 라지 t년까지 라지 t 빼기 스몰 t번 곱해지니까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 된다 라는 이야기고, 요거를 양변을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로 나누고 좌변을 서로 바꾸면, 그러면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m 라지 t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m 라지 t는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이자 계산하기 전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자 계산하기 전에 금액은 m 라지 t 빼기 n분의 1이지. 그죠? 예를 들어서 1년에 12번 계산해서 한 달 단위로 매월 이자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m 라지 t 시점에서 이자 계산하기 바로 직전의 시점은 얼마예요? 라지 t에서 한 달 전이지. 한 달 전. 한 달 전은 어떻게 표현해요? 연 단위로 환산을 하면 12분의 1년 전이죠. 12분의 1년 전이지. 모든 시간 단위는 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라지 t 빼기 1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라지 t 빼기 12분의 1 시점의 금액 m 라지 t 빼기 12분의 1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하는 경우에 라지 t 시점에서 시작해서 바로 직전 이자 계산 그 시점은 라지 t 빼기 n분의 1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인 m 라지 t 빼기 n분의 1이라는 요 금액에 이자가 붙어서 m 라지 t가 됐는데, 그 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연간 이자율이 r이기 때문에 이자 연간 그 1년에 n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한 번 이자 계산을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n분의 r이다. n분의 r이다. 왜? r의 의미가 연간 이자 지급액 나누기 원금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n이 10이어가지고 월간 이자 계산을 해야 된다. 매월 이자 계산을 한다. 그러면 1개월간 적용되는 이자율은 월별 이자 지급액 나누기 원금, 요렇게 요 금액이 요 비율이 그 한 달 이자 계산할 때의 이자율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월별 이자 계산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월별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연간 이자 지급액 나누기 12 하면 되겠지. 그거를 원금으로 나눈 게 월별 이자율이 되겠죠. 그죠? 월별 이자율이 되겠지. 그 말은 연간 이자율 나누기 12 하고 똑같잖아. 그죠?
연간 이자율 나누기 12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이자 계산을 n번 하는 경우에는 연간 이자율이 r일 경우에 r 나누기 n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연간 이자율이 12%다라고 하면 월별 이자율은 1%, 12로 나눠서 1%가 될 거고 분기별 이자율은 4로 나눠서 3%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자 계산을 1년에 n번 하는 경우에 이자 계산 한 번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n분의 r이 된다. 연간 이자율을 n으로 나눈 n분의 r이 된다. 그래서 m 라지 t는 m 라지 t 빼기 n분의 1에다가 이자가 붙어서 1 플러스 n분의 r이 곱해진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 여기서 m 라지 t 빼기 n분의 1은 다시 그 직전의 이자 계산 시점에서의 금액에 1 플러스 n분의 r이 곱해져서 이자가 붙은 금액이고 그죠? 그리고 1 플러스 n분의 r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쓰면 m 라지 t 빼기 n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r의 n분의 r의 제곱 이렇게 되고 다시 m 라지 t 빼기 n분의 2는 m 라지 t 빼기 n분의 3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이죠. 그죠? 그래서 직전 이자 계산 주기 시점의 금액에 이자가 붙은 금액이 m 라지 t 빼기 n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1 플러스 n분의 r의 제곱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m 라지 t 빼기 n분의 3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3승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쭉 가면 m 라지 t 빼기 n분의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표현이 된다. 왜? 규칙이 뭐예요? 자, 첫 번째 줄을 보면 m 다음에 있는 아래 첨자에 보면 라지 t 빼기 n분의 1이면 지수가 1이죠. 1 플러스 n분의 r의 1승이고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라지 t 빼 m 다음에 m 라지 t 빼기 n분의 2면 2승이면 그러니까 다시 m 라지 t 빼기 n분의 2이면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r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줄 마지막을 보면 m 라지 t 빼기 n분의 3이면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r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들어가는 거는 n 바로 위에 있는 저 숫자가 지수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표현을 보면 m 라지 t 빼기 n분의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이기 때문에 저 분자에 있는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거죠.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저 시간 인덱스 라지 t 빼기 n분의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라고는 저거를 nn 약분하고 라지 t 서로 상쇄시키면 m 스몰 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거의 의미는 뭡니까? m 스몰 t를 m 스몰 t라는 금액을 은행에다가 넣어놔 놓으면 이자 계산 한 번 할 때마다 1 플러스 n분의 r이 곱해지는데 그죠? 1 플러스 n분의 r이 곱해지는데 이게 총 라지 t 시점까지 1년에 n번씩 라지 t 빼기 스몰 t년 동안 이자 계산이 되니까 총 이자 계산 횟수가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번이라는 거지. 그래서 mt에다가 1 플러스 n분의 r이 총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번 곱해지니까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양변을 1 플러스 n분의 r의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나누고 좌변을 서로 바꾸면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n분의 r의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공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매 순간 이자 계산을 해서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는 뭐 아이디어는 쉬워요. 1년에 n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공식을 적어 놔놓고 여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극한 리미트 밑에 있는 저 변수 n과 관련 없는 거는 전부 다 리미트 밖으로 다 빼낼 수가 있다. 그래서 빼냈어요. 빼내고 나서 뭔 짓을 하느냐 하면 n이 무한대로 가면 r분의 n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극한 밑에 있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을 r분의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바꿔놓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n분의 r을 r분의 n분의 1 이렇게 역수의 역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지수에 있는 저 n은 r분의 n 곱하기 r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r은 상수니까 다시 저 리미트 밖으로 또 빼낼 수가 있는 거지. 빼내고 r분의 n은
m으로 치환을 했어. 치환을 하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고, 요때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저거는 정확히 오일러 상수의 정의죠. 오일러 상수의 정의죠. e지 e. 그래서 e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mt 곱하기 2에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를 양변을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나누고 좌변을 서로 바꾸면 mt는 m 라지 t 나누기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나눈 형태가 될 거고, 요거는 m 라지 t 곱하기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의 마이너스 1승하고 똑같다. 그리고 요 지수의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지수 두 개로 곱하면 되지. 그래서 m 라지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공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 여섯 가지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연간 이자율이 얼마고 1년에 이자 계산을 몇 번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현재 가치로부터 미래 가치를 구하거나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 금액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환산해야 될 때 이 여섯 가지 공식을 이용을 해서 동일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어느 쪽이 더 크냐 작냐를 비교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화폐 시간 가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example. 1,000만 원을 10년간 연간 이자율 3%로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첫 번째,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10년 후에 인출하게 되는 금액이 얼마냐? 1년에 4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10년 후에 인출하는 금액은 얼마냐?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10년 후에 인출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풀이를 해보면 첫 번째 문제는 m 스몰 t가 1,000만 원이고 라지 t 빼기 스몰 t가 10년이야. 10. 그죠? 그리고 연간 이자율 3%라고 했기 때문에 r은 0.03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자 계산 횟수는 1이다. n은 1이다. 그래서 공식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에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기 때문에 m 스몰 t는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r은 0.03이니까 1.03에 라지 t 빼기 스몰 t는 10이니까 10승 이렇게 된다.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잔상이 남아 있었네. 지난번에 녹화했던 거. 자, 계산을 해봅시다. 1하고 0이 7개죠. 0이 7개 곱하기 1.03의 승 한 다음에 10 이렇게 해서 이퀄 누르면 이런 값이 나오죠. 1343만 9,163원 79전. 그죠? 원 밑에 단위는 그죠? 전이야, 전. 원 밑에 단위는 전이야. 100전이 1원이에요. 100전이 1원. 그래서 1343만 9,163.79원 뭐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공식적으로는 1343만 9,163원 79전 이렇게 읽어요. 100전이 1원이야.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죠. 100센트가 1달러죠. 100센트가 1달러고 달러 밑에 이제 하위 그 화폐 단위로 센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센트 자체가 100이라는 뜻이지. 100. 그죠? per cent 그러면 100분의라는 뜻이잖아. per 뭐뭐 당. 그죠? per cent 100당 이런 말이야. 퍼센트라는 게 그거잖아. 그죠? 100 중에 얼마냐라는 그 비율이 퍼센트잖아. 그죠? 그것처럼 센트라는 게 100이라는 뜻이야. 100. century 100년. 한 세기, 1세기, century 그러잖아. 센트가 들어가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말에서 화폐 단위는 원이지만 원 밑에 단위가 100전이 1원이야. 전. 돈전자 써요. 돈전자. 원자는 둥글 원자.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 원을 더 이상 이제 한자로 표현을 안 해. 한자로 표현을 안 한다고. 중국 위안화나 아니면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다 둥글 원자 쓸 거예요. 둥글 원자. 둥글 원자를 써놔놓고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n이고 중국에서 발음할 때는 원 이렇게 둥글 원자. 그러니까 돈은 둥구니까 둥글 원자를 쓰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옛날에 그렇게 썼을 텐데 지금은 이제 한자로 표현은 안 해요. 한글로만 원 이렇게 하고 한글로 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자도 아마 한자로는 이제 돈전자를 쓰다가 이제 더 이상 한문은 한자는 쓰지 않고
그냥 한글로만 원과 전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이라는 그 단위는 아, 뭐랄까 회계적으로만 존재해. 회계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표현할 때만 이런 거 읽을 때만 1343만 9,163원 79전 이렇게 읽지 1전, 2전, 3전인 화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로 읽을 때 이제 100전이 1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점 밑으로 읽을 때 사용하는 단위일 뿐이지 실제로 그 화폐에는 없다고요. 그 화폐 금액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그 화폐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는 1원이야. 1원. 1원 동전 요즘에 동전 워낙에 사용 안 하니까 여러분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실물로 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그 금액은 1원이야. 원. 전 단위는 실제로 실물로 볼 수 없는 단위라고.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뭐 이렇게 전산상으로 송금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송금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송금도 전 단위로는 송금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뭐 무슨 네이버 페이 이런 거 가입하면은 그 1원 입금해 주잖아. 처음에 가입하면 그죠? 1원 이렇게 이게 계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1원 입금을 해준다고. 그래서 아마 송금하고 입금하고 온라인으로 계산하고 할 때도 전 단위로는 아마 안 할 거야. 안 하는데 환율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하여튼 회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원 밑에 단위까지 이야기를 할 때는 전 단위를 쓰는데 그게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거나 아니면 그 동전의 형태로 실제로 실존하는 화폐 실물 화폐 형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회계적인 단위로만 존재하는 게 전이에요. 전. 참고로 알고 있어요. 100전이 1원이야. 100전이 1원. 그래서 요 경우에는 1343만 9,163.79원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더 실무적으로 더 흔히 읽는 방법은 1343만 9,163원 79전 이렇게 읽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천만 원인데 10년 동안 예치를 해가지고 연간 이자율이 3%고 그다음에 1년에 이자 계산 횟수가 4회 분기에 한 번씩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죠. 요 경우에도 뭐 그냥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죠? 요 공식 1년에 n번 이자 계산을 하는 공식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에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돼 있는데 mt가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천만 원 m 스몰 t가 1,000,000원이고 그 다음에 n이 4고 r이 0.03이고 라지 t 빼기 스몰 t가 10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해봅시다. 1하고 0이 7개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분수 0.03 나누기 4 해서 괄호 닫고 지수에서 4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이퀄 누르면 이러한 값이 나오죠. 1348만 3,486원 12전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자 계산 횟수가 많을수록 이자 계산 횟수가 연간 이자 계산 횟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져요. 금액이 커져.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 원금에만 이자 붙는 게 아니라 원금 더하기 이자를 새로운 원금으로 해서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해놨는데 복리라 그러죠. 복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자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금융 이론에서는 단리는 취급을 잘 안 하고 이론적으로는 복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복리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넣어놔 놓으면 원금에 이자가 붙잖아. 이자가 붙은 그 금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봐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이자를 붙어. 그게 맞잖아.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죠. 아니 이자가 붙어가지고 은행에 들어있는데 내 돈이 불어났어. 그럼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야지. 처음에 넣어놓은 그 원금에 대해서만 계속 이자를 붙이고 이거는 불합리하지. 왜냐면 아니 내 이자도 어차피 내 돈이 됐는데 이자가 붙어가지고 새로 지급된 그 붙은 이자도 내 돈이잖아. 근데 통장 안에 계속 들어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원금을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은 그 새로운 그 금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삼아서 거기에 또 이자가 붙고 그러고 나서 또 이자가 붙은 그 금액을 또 원금으로 삼아서 또 이자가 붙고 이런 방식을 복리라고 그러는데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는 걸 복리라고 그러고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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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한 원금 거기에만 계속 이자가 붙는 거. 그러니까 새로 붙은 이자는 원금으로 인식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넣어놓은 그 금액만 원금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계속 이자가 붙는 그런 경우를 단리라고 하는데 불합리하죠. 불합리하지. 이자 줘놔놓고 그 이자는 내 돈 아니야? 내 돈이잖아. 내 돈에 대해서 또 이자를 붙이면은 거기다 또 이자 계산을 해야지. 그죠? 왜 처음에 집어넣은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속 3%씩 주느냐고.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복리가 더 타당해. 타당해서 그 금융 이론에서는 복리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단리도 많이 쓰죠. 은행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하는 그 금리는 이자율, 그죠? 은행에서 보통 여러분이 거래할 때 사용하는 그 이자율은 단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은행 내부적으로는 이자 계산을 할 때 복리 개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은행 내부적으로 막 돌아가는데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그게 어렵잖아. 오일러 상수 아세요? 이러면서 E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어렵잖아. 혹은 복리로 이게 되는데 복리로 할 때는 연간 이자율이 요만큼인데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복리가 뭐예요? 계산하려니까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내부적으로는 복리로 해서 연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더라도 이제 일반 고객들한테 공지를 할 때는 그거를 단리로 환산을 했을 때의 이자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고객들은 단리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집어넣는 원금에 만약에 그 연간 이자율이 1%다라고 하면 뭐 내가 1,000만 원 집어넣었다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이면 얼마인가? 1,000만 원에 1%면 10만 원인가? 10만 원씩 붙나 매년 10만 원씩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생각하기가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환산을 해주는 식도 있어. 여러분이 한번 세워봐요. 우리는 여기서는 안 할 거야. 그거를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유효이자율의 개념이 뭐냐면 뭐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하고 뭐 별의별 짓을 하는 그런 복리의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1년에 한 번만 단리로 이자 계산을 했을 때의 그 단리 금리가 얼마게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해낸 그 금액을 유효이자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금융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무와 내부적으로 금융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논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그러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금융 이론 할 때는 잠깐 나와 안 다루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안 다루는 수업도 되게 많지만 상식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금융의 가장 기초 과목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이제 유효 이자율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딱 소개받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안 나와 안 나오고 뒤에 나오는 모든 이론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리 그죠? 이자에 이자가 또 붙고 하는 요 복리 기준으로 하고 특히나 이론이 더 심화되고 점점 더 많은 수학을 쓰고 점점 복잡해질수록 제일 간단한 게 오일러 상수 쓰는 거.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하는 그 경우를 상정을 해가지고 모든 이론이 쫙 전개가 돼. 오일러 상수를 쓰는 게 간단하다고요? 간단해. 수학적으로는 훨씬 쉬워요. 왜? 오일러 상수, 지수함수. 나중에 이제 미분하면 배우겠지만 E의 X승이라는 그 함수는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고 적분해도 자기 자신인 굉장히 좋은 함수예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야. E의 X승은 X에 대해서 E의 X승을 미분해도 E의 X승이고 적분해도 E의 X승이야. 멋져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금융 상황에서 수식이 막 복잡하고 그런데 1년에 n번 이자 계산하는 공식 집어넣어가지고 이론 전개하고 하면 나중에 이거 분석하려고 그러면 골 때린다고 미분하려고 그러니까 막 뭐 합성 함수고 뭐 분수 함수고 뭐 하여튼 복잡하게 막 그렇게 된다. 지수 함수 들어있고 막 그래가지고 로그를 취해야 되나 그러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는데
이게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2의 몇 승 이렇게 나타나 버리면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고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쉬워진다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금융사 내에서 복잡한 걸 다루면 다룰수록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 지급 횟수를 이자 계산 횟수를 무한대번 1년에 무한대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일러 상수를 쓰는 그 경우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알기로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복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고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자 계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이제 라지티 시점에서의 금액이 더 커져요. 당연하지, 그죠? 아니 이자 한 번 계산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이자가 붙고 나서 거기에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이런 게 큰 거지. 나중에 이자 한꺼번에 해가지고 마지막에 줄게 이거보다는,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이자 받는 금액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는 게 없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 새로 계산해서 붙은 그 금액을 또 새로 원금으로 봐가지고 또 이자를 붙이고 또 이자를 붙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 부분 때문에 이자 계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갔을 때 미래의 금액이 훨씬 커진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래 금액에서부터 현재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이자 계산 횟수가 많을수록 훨씬 많이 깎여. 그렇잖아. 지금 10만 원을 뭐 이자 계산 한 번만 해가지고 1%로 한 금액하고 1년에 두 번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1년 후에 금액하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두 번 계산하는 경우가 더 크다고, 그죠? 더 크다고. 근데 만약에 1년 후에 금액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계산 횟수가 클수록 현재 금액이 더 작아져. 그죠? 더 작은 금액을 입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큰 금액을 맞추게 되는 거지. 왜? 이자 계산 횟수가 많으니까. 그죠? 그런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이자 계산 횟수가 많을수록 똑같은 금액을 넣으면 나중에 찾게 되는 금액이 더 커지고, 그죠? 복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에 찾는 금액이 똑같다고 치면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이 중간에 이자 계산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 가치가 더 작아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복리이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해봐. 여기 이 금액하고 지금 이 계산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하고 1번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그게 확 드러날 거예요. 그죠? 조금 차이 나죠? 13439 얼마였는데 이자 계산 수가 4회로 딱 늘어나니까 13483 13439에서 13483으로 커졌죠. 이자 계산 횟수가 많아서 그래.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년에 무한대분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MT는 1000만 원 똑같고 라지티 빼기 스몰티가 10년인 거 똑같고 연간 이자율이 3%인 거 똑같은데 1년에 무한대분 이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M 라지티는 M 스몰티 곱하기 2에 R 곱하기 라지티 빼기 스몰티 승 이렇게 되는데 대입을 해보면 1000만 원 곱하기 2에 0.03 곱하기 10 이렇게 되죠. 계산해 봅시다. 재활용 할까 이거? 재활용해서 쭉 지우고 여기다가 Shift 2에 0.03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이퀄 누르면 이런 값이 되죠. 1349만 8,588원 8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로 위에 이제 4번 계산하는 경우보다 더 커졌지. 그죠? 13483이었는데 13498로 더 커졌죠. 왜? 이자 계산 횟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30년 후에 10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현재 은행에서 연간 이자율 3%로 대출을 받았대요. 그러면 지금 대출 받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을 할 건데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현재 대출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냐, 1년에 4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현재 대출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냐, 매 순간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현재 대출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냐 계산을 해보자. 자, 첫 번째 M 라지 T가 1,000만 원이야 지금. 30년 후에 1,000만 원을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30년 후에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이제 현재 시점과의 차이가 30년이죠. 라지 T 빼기 스몰 T가 30이고 연간 이자율은 3%다. R은 0.03이고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N이 1이다. 그러면 공식이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R에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1하고 0이 7개 나누기 1.03에 30승 해서 equal 누르면 이렇게 된다. 411만 9,867.595원. 요거는 전 단위로 읽으라니까 전도 어차피 소수로 읽어야 되죠. 59.5전 이렇게 되잖아. 59.5전 이렇게 되니까 뭐 그냥 한꺼번에 원 단위로 읽었어요. 411만 9,867.595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빌렸는데 30년 후에 갚을 때는 1,000만 원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죠. 요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다음에 1년에 4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 그러면 M 라지 T는 1,000만 원. M 라지 T 빼기 스몰 T는 30년 차이니까. 그다음에 연간 이자율이 3%, R은 0.03. 1년에 4번 이자 계산을 하니까 N은 4. 그래서 공식에 집어넣으면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N분의 R에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는데 뭐 대입을 그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M 라지 T는 1,000만 원. 그다음에 N은 4, R은 0.03. 그다음에 라지 T 빼기 스몰 T는 30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식을 집어넣으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재활용합시다. 딜리트 괄호 열고 1 플러스 분수 0.03 나누기 4 괄호 닫고 지수 4 곱하기 30 이퀄 누르면 4,070 407만 9,373원 5전 이렇게 나옵니다. 407만 9,373원 5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값은 앞에 값보다 작을 거예요. 작을 거예요. 왜? 이자 계산 횟수가 많기 때문에. 복리이고 이자 계산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죠? 411만 9,867원 59.5원 59.5전에 비하면 그죠? 둘째 자리부터 차이가 나죠. 훨씬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410만 원대를 빌렸었는데 1년에 4번 이자 계산을 하니까 400만 원대를 빌리게 되는 거죠. 407만 원대를 빌리게 되니까 그죠? 이자 계산 횟수가 많을수록 동일한 미래 금액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현재 금액은 작아진다. 왜? 이자 계산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작은 금액을 입금을 하더라도 그죠? 이자를 여러 번 계산 이자에 이자 더 덧붙여 가지고 나중에 동일한 금액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죠? M 라지 T가 1,000만 원이고 라지 T 빼기 스몰 T가 30년이고 R이 0.03인 건 똑같은데 1년에 이자 계산을 무한대번 한다고 해버리면 공식이 어떻게 되죠? M 스몰 T는 M 라지 T 곱하기 2에 마이너스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돼서 값을 대입을 하면 1,000만 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3 곱하기 30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해봅시다. 1,000만 원 1 곱하기 10의 7승 0이 7개니까 곱하기 Shift 2에 마이너스 0.03 곱하기 30 해서 이퀄을 누르면 더 작아지지. 406만 5,696.597원이라는 값이 나와서 1년에 4번 계산할 때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자 계산 횟수가 더 많은 복리이기 때문이다. 복리이기 때문이다. 자, 요것들을 보면 미래 가치가 1,000만 원인데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1,000만 원보다 다 작아지죠. 400만 원대의 금액이 되죠. 그죠? 그래서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구해내는
요 과정을 할인이라고 불러. 할인, 디스카운트. 그렇다고 현재 가치로부터 미래 가치를 계산해내는 거를 뭐 할증이라 그러진 않아. 할증이라 그러진 않는데 이 그 관행적으로 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해내는 저 과정을 통해서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미래 가치보다 작아지거든. 왜? 현재 가치에 이자가 덧붙은 게 미래 가치잖아. 그래서 항상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래 가치에서부터 현재 가치를 환산을 해보면 미래 가치보다는 작은 값으로 현재 가치가 계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원래의 그 미래 가치보다 값이 작아진다라고 해서 할인이라 그래. 할인. 디스카운트, 영어로 디스카운트. 그래서 뭐 이자율 3%로 할인해봐라. 30년간 할인해보면 뭐 어떤 금액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 과정을 할인,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환산을 해보면 항상 미래 가치보다는 더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할인이라고 부른다.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 과정을 할인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채권의 가치 평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화폐 시간 가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일러 상수 이야기를 했잖아. 머리가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거하고 화면에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대칭돼 있거든. 거울처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거울처럼 보면 이렇게 봐. 이렇게 보여. 거울처럼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내 입장에 그러니까 거울로 보면은 좌우가 서로 실제 모습하고 반대로 바뀐 모습이 보이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실제 모습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이 화면을 보면서 머리 이렇게 만지면 막 헷갈려. 간혹 내가 머리를 빗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막 더 흐트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내가 보는 모습이 내 거울 보는 거랑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일러 상수를 썼죠. 오일러 상수의 개념을 사용을 한 거지. 그리고 극한 개념을 썼었고 그리고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게 어디 쓰이느냐? 채권의 가치 평가에 쓰인다. 채권의 가치 평가. 화폐 시간 가치의 개념의 확장이야. 채권의 가치 평가가 확장인데 확장하면서 등비급수 개념이 사용이 돼. 그래서 등비급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수학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다 응용이 된다고. 우리가 그 뭐냐 처음에 그 극한 이야기를 했었고 극한 이야기를 하고 오일러 상수 정의하고 그다음에 자연 로그 정의하고 그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뭐 이런 거 함수 이야기를 하고 로그와 지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차례차례대로 다 쓰여지고 있는 셈이에요. 자, 채권의 가치 평가를 살펴봅시다. 자, 채권은 돈을 빌려오면서 다음과 같은 상환 조건을 액면에 표시해서 발행한 증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채권의 만기, 채권의 액면가, 표시 이자율 혹은 액면 이자율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는 그러한 증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채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이제 화폐 시간 가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뭐 물론 뭐 수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차를 사고 싶은데 여러분이 학생이야. 돈이 없어. 근데 그래서 직업도 없어.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뭐 1억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안 빌려준다 그랬지. 안 빌려준다 그랬지. 왜?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직업도 없고 뚜렷한 소득이 없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1억 빌려줬다가는 떼인다. 쟤는 못 갚는다. 그래서 은행이 안 빌려준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신용도야, 신용도. 그러니까 신용도가 뭐냐면 돈을 빌려줬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신용도야, 신용도.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쟤한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되돌려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신용도야. 그래서
확실하게 쟤는 돈 뭐 한 1억 정도 빌려주면 확실하게 1년 후에 1억 갚아낼래다. 그러면 신용도가 높은 거야. 높은 거고. 그러니까 돌려받을 확률이 높으면 신용도가 높은 거예요. 높은 거고. 쟤는 빌려주면 절대로 못 갚는다. 그러면 신용도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으면 신용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신용도는 정확히 돈을 빌려줬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 확률, 가능성, 그거를 신용도라 그래. 영어로는 credit이라고 그러는 credit. 말 그대로 영어에서의 credit도 믿음이란 뜻이야. 믿음. credit. incredible 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This is incredible.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옛날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보면은 Incredibles 뭐 이런 만화 있죠.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들 나오는 만화. 그죠? 믿을 수 없는 자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credible 믿을 수 있는, 뒤에 ABL이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전미사고, cred라는 게 믿는다는 뜻이야. 앞에 in이 붙으면 부정형이지. 그래서 incredible 그러면 믿을 수 없는, credible 믿을 수 있는, cred라는 게 믿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credit 그러면은 신용이란 뜻이야. 신용. 그죠? credit analysis 그러면 신용 분석. credit analysis. credit status 신용도, 신용 상태. credit analysis 신용 분석. credit status 신용 상태. 뭐 이런 식으로. credit이라는 게 믿음이란 뜻이야. 믿음.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번역한 게 우리말로 번역한 게, 한자로 번역한 게 신용이지. 믿을 신자 써가지고 신용, 믿을 수 있음 이런 뜻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돈을 빌려줬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믿음이야. 그죠? 돈을 빌려줬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믿음. 쟤를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래서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용산업이야. 신용산업. 믿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은행에다 돈 맡기는 것도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은행은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한테 이자를 주는 거고,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는 내가 은행한테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대출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거지. 갚는 거지. 그죠? 뭘 믿고 빌려주냐고. 그죠? 뭘 믿고 빌려주냐고.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거는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죠? 빌린 그 돈으로 집을 샀는데 나중에 이제 돈 갚아야 되는 시점이 돼가지고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집을 갖고 간다는 거야. 그게 담보야. 담보.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내가 은행에서 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친구가 돈을 못 갚겠다고 배째라고 하면 담보를 갖고 가는 거야. 돈 대신에. 돈 못 갚았으니까 네가 담보로 삼은 저 물건을 내가 갖고 가가지고 저거를 시장에다 처분을 해가지고 그걸로 네가 돈 못 갚은 그거를 메꾸겠다. 그게 담보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 빌린 돈으로 주택을 샀는데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그 주택이 은행으로 넘어가요. 은행 소유로 넘어간다고. 돈을 못 갚았으니까.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그게 담보라고. 담보. 근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면 지금도 뭐 집값이 뭐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지만 옛날에 엄청나게 오를 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뭐 30년 만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나서 계속 30년 동안 돈을 갚는 거야. 이자하고 원금을 야금야금 갚아가가지고 30년이 되면 30년 동안 갚으면 다 갚게 되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그 돈을 많이 버시고 해가지고 30년이 되기 전에 다 이제 갚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3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야금야금 갚아가는 그런 구조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 여러분 가정에도 아직까지 그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 아직 집 없어 이러면서 이거 은행 거야 이러면서 이 집 은행 거야 이러면서, 분명히 등기부 상에는 본인의 소유로 돼 있는데 돈을 못 갚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게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니까 어차피 아직까지 내가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 이거
내 거 아니야. 은행 거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래. 담보. 그래서 그런 담보가 있을 때는 큰 금액을 빌려주기도 하죠. 근데 그런 주택담보대출처럼 그런 담보가 있는 그러한 대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자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담보 없거든. 담보 없이 그냥 빌려주는 건데 그냥 빌려주려면 그래서 신용도가 중요한 거야. 신용 조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융거래를 하면서 뭐 금융사들한테 돈 빌렸다가 못 갚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카드 결제 같은 것도 다 여러분 빚이거든. 그러니까 땡겨서 쓰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결제를 만약에 10만 원을 카드 쭉 껐다. 그러면 그 10만 원이 언제 빠져나가요?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카드값 결제할 때 그때 빠져나가는 거지. 그 말은 카드사한테서 여러분이 돈을 빌린 거야. 빌려가지고 지금 쓴 거야. 쓰고 나중에 한 달 후에 그걸 갚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결제 금액을 결제를 못했다. 그러니까 연체가 됐다. 그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돈을 못 갚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신용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카드 결제 해놔놓고 못 갚은 게 금액이 얼마고 몇 번 그랬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얘는 돈 빌려주면은 못 믿겠는데 이래가지고 신용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도를 평가를 해놔놓고 그거를 금융사들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 같은 게 없는 경우, 담보 있을 때도 달라.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이자를 좀 적게 부담을 하고 빌릴 수 있고, 그죠? 하여튼 그다음에 그 신용도가 낮으면 뭐 더 많은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그 소득 같은 거, 본인이 버는 소득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고려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1억만 빌려주세요. 차 살려고 1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준다 그랬지. 안 빌려준다 그랬지. 왜 안 빌려주겠어요? 여러분의 신용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 그죠? 쟤는 빌려주면 확실하게 뭐 약속대로 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이자 조금만 받고 빌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쟤는 빌려줘가지고 뭐 떼일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라고 하면 높은 이자율을 물리는 거예요. 물려가지고 혹시나 이런 그러니까 애들한테 쭉 이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혹시 아, 돈을 안 갚고 그 떼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신용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높은 이자 지급액으로 그거를 좀 벌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를 좀 적게 부담하고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를 많이 부담하게 되고, 그죠? 담보가 있든 없든, 그죠?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뭐 좀 그런 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신용도야, 신용도. 그래서 신용도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 쉽게 빌릴 수 있는 데는 은행 1금융권이고 그거보다 신용도가 좀 낮으면 은행에서는 우리는 뭐 요런 그러니까 최고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고 신용도가 어느 정도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돈 못 빌려줘. 우리는 우량 고객만 상대할 거야. 그래도 우리는 사업이 돼, 비즈니스가 돼. 그게 1금융권이거든. 그게 은행이고 그 밑에 마을금고라던가 뭐 무슨 신협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금융기관들이 2금융권이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물론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사람들도 뭐 빌리기도 하겠지만 금리가 비싸. 기본적으로 금리가 비싸요. 금리가 비싸가지고 신용도가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낮은 사람들이 2금융권을 이용을 하는 거고 더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하고 2금융권에서도 못하면 뭐 3금융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산화머니 그러고 뭐 하여튼 뭐 리드코프 그러고 뭐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빌리는 거고 거기서도 너는 빌려주면 못 갚을 것 같아. 우리 너무 위험해가지고 너는 못 빌려줘. 이렇게 되면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는 돈을 못 빌리는 거고 사채업자들한테 가는 거. 그러니까 사채업자들도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정 최고 26%의 그 금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합법적인 그런 사채업자들도 있겠지만 이제 더 밑으로 가면 그런 사채업자들도 너는 진짜 답 없어. 너는 안 빌려줘. 이런 경우에 이제
장기 적출을 하는 그런 아주 불법적인 그런 사채업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도라는 게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쟤한테는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즉 쟤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신용도예요, 신용도. 그래서 신용평가사라는 것들은 그 신용도를 평가하는 거야.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그죠? 국가든 그 신용도를 평가하는 회사가 신용평가사인데,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 정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뭐 카드 연체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과거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하겠지만, 심지어는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니까, 그죠? SNS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SNS 서비스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 인스타그램 사용하고 트위터 사용하고 하면서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신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용어들,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상 뭐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신용 평가할 때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어요. 특히나 학생처럼 뭐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학생처럼 아직까지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 그죠? 아직 뚜렷한 소득이 없어. 뚜렷한 소득도 없고 뭐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 거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별로 기록도 없고 뭐 이런 경우에 신용 평가를 해가지고 뭐 돈을 빌려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 신용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걸로 한다는 거지. SNS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얘는 사용하는 어휘가 상당히 고급스러워. 그러면 좀 신용도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얘는 굉장히 위험한, 그 되게 공격적인 성향인데 뭐 이러면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신용평가를 개인의 신용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게 아마 업계에서 공개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확실히 그 해외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그런 거를 최소한 약간이라도 참고를 해가지고 개인 신용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같은 거 할 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뭐 가능하면 좀 아, 고품격 언어를 사용을 하고 고운말을 사용하고 이런 게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채권이라는 거는 그 저 돈을 대출하고 뭐 적금하고 하는 거는 은행을 통해서 하잖아요. 은행을 통해서 하는데 그거를 증권화 시킨 게 채권이야, 채권. 그걸 증권화 시킨 게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행에 우리가 화폐 시간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을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은행에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하는 사람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그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결국 보면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은행에 예금 적금하는 사람들의 돈이라고, 그죠? 은행은 예금 적금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 받겠다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은행의 수입원은 은행의 수입원은 예대 마진이야,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 적금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이자하고,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서 가는 사람들한테 받는 이자하고 이자율이 달라요. 이자율이 달라. 대체로 대출 받을 때 여러분이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은행에 예금 적금할 때 이자율보다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은행은 어, 돈을 그 예금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예금 적금을 받을 때 이 지급하는 금리보다 대출해 줄 때 이 대출자들로부터 받는 금리를 높여 가지고 그 차액만큼이 은행에
수익이 되는. 그게 기본적인 은행업의 수익 창출 방식이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은행의 아, 수익 창출 방식. 그거를 예대 마진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그걸 예대 마진이라 그러는데 예대 마진이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창출 원인데 지금 수년째 경기가 별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로 안 커. 굉장히 작아요. 작고 은행이 독점적으로 이런 뭐 금융 거래를 하던 시대에는 그 예대 마진을 좀 높여가지고 그걸로 많이 장사를 하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핀테크 시대가 되면서 은행이 아닌 다른 쪽 뭐 저 금융업에 진출하는 그죠? 핀테크 업체들이 많잖아. 무슨 페이 그러고 뭐 하여튼 그죠?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은행들도 그런 식으로 핀테크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경쟁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그죠? 우리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딴 은행보다 금리를 좀 더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면 금리가 조금 더 낮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금을 많이 받아야 대출도 많이 하고 그래야 예대 마진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다른 은행들보다 예금 많이 받고 대출 많이 해주고 해야지 은행이 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은행들하고 혹은 외부에서 오는 다른 핀테크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점점 축소되겠죠.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이 별로 예전에 비해서 안 좋아요. 안 좋고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주로 거래하는 그 은행이 있으면 거기 충성도가 높아가지고 뭐 저희 딴 은행보다 뭐 그 금리가 좀 어떻게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예금 적금할 때도 그렇고 대출할 때도 그렇고 나한테 좀 불리하고 하더라도 잘 안 갈아탔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 조회가 되지. 여기다 하니까 얘네 은행이 훨씬 금리가 좋은데, 그죠? 혹은 네이버가 더 좋은데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실시간으로 막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보가 다 나오고 하니까 무슨 주 거래 은행이라던가 뭐 충성하는 고객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점점 이렇게 예대 마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대 마진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얼마 안 돼요. 점점 안 좋아져. 안 좋아지니까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잘라야죠. 좀 그런가? 그러니까 안 뽑고 인건비가 금융권이 원래 임금 체계가 돈 많이 주거든. 많이 주는데 안 뽑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자꾸 뭐 퇴직을 유도하고 물론 뭐 그냥 나가시오 이런 게 아니라 뭐 명예퇴직 그래가지고 몇 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줘가지고 나가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신청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가게 한다거나 요즘에 한 40대 40 들어서면 이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고 하여튼 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인건비 줄이고 전부 자동화시키고 비대면으로 은행 지점들 다 폐쇄되고 없잖아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 그다음에 그 지점 운영하면서 그 월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무실 빌리고 하면서 그런 비용을 다 줄이고 핀테크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비용이 확 줄겠지. 그죠? ATM기 줄이고 지점 줄이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은행들이 점점 공채를 안 하는 쪽으로 공채 규모를 줄이거나 요즘에 이제 올해부터는 공채 안 하는 은행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행이 남아 있는 이제 공채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공채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뭐 500명 뽑습니다. 이래가지고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 공채잖아. 면접 보고 뭐 해가지고 뽑는 게 공채인데 지금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게 미국식, 유럽식, 이렇게 서양식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몇 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점점 확산돼서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하고 LG 정도, LG가 아니구나, 롯데, 삼성하고 롯데 정도가 남아 있고 공채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나머지는 뭐 거의 이제 수시 모집, 수시 채용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대기업 바로 밑에 있는 중견 기업들도 그게 확산돼가지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공기업하고 은행권이었는데 은행도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공채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은행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기업하고
삼성, 롯데 정도 그 일부 기업들을 빼면 공채는 뭐 거의 사라져가는. 왜 그렇게 했어요? 경쟁이 격화돼서 그래. 경제 상황은 안 좋고 점점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 분석, 판단해가지고 쉽게 쉽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찾아 나오고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프라이빗 뱅킹, 프라이빗 뱅킹. 그래서 부자들 자산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PB 센터 이런 거 많을 거예요. 은행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게 뭐 하는 거예요?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수수료 받고. 그죠? 그래서 부자들이 내 돈이 100억이 있는데 이거 이 은행에 맡길 테니까 이 은행에서 알아서 관리해 주쇼. 뭐 이런 거. 그래서 연간 뭐 수수료 얼마씩 내겠소. 내가 100억 중에 한 뭐 몇천만 원 매년 낼 테니까 불려 주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관리하는 자산 관리하는 담당자가 이 100억 원을 가지고 일부는 어디에 투자하고 일부는 뭐 어디에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처의 조합이거든. 그래서 구성을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 뭐, 괜찮아 해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 모델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금융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은행, 증권, 보험이 모호해져 가고 있어요. 이 경계가. 왜냐면 주 사업 모델들이 뭐든지 간에 원래 주 사업 모델들은 경쟁이 격화돼가 점점 거기서 돈을 못 버는 형태로 가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간에 전부 다 이제 프라이빗 뱅킹 쪽, 그러니까 자산 관리 쪽, 요런 쪽으로 자꾸 이제 눈길이 쏠리는 거라. 그러니까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자산 관리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안 뽑고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슈퍼맨이 돼야 돼, 슈퍼맨.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금융에 관해서 옛날 같으면 내가 금융에서 은행에 근무하면 은행에 관련돼서 요 업무만 알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 명의 직원이 금융에 관한 모든 거, 그다음에 경제 전체에 관한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AI나 핀테크들이 내주는 정보들, 뭐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AI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내놓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를 쫙 취합해가지고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가지고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비중이 커질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금융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분야만 파서 되는 게 아니라 금융과 경제 전체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을 가진 종합 슈퍼맨적인 금융인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씨 이번 시간에는 진도는 많이 못 나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문제 풀고 나서 채권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채권 나 나가기도 전에 딴 이야기 하면서 넘어가 버렸는데 헛소리는 아니야. 헛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금융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다음에 신용도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은행이 이 이야기 하려다 그랬구나. 아이씨 은행이 매개가 돼서 돈을 예금 적금하는 사람과 대출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은행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만 사실은 그게 예금 적금하는 사람들의 돈을 우리가 빌리는 거지. 그다음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자금의 공급자는 예금 적금을 하는 사람이고 자금의 수요자는 돈을 빌리는 대출자들인데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가 은행이고, 그죠? 은행은 그 사이에서 그 예대 마진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였잖아.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증권으로 바꾼 게 채권이야. 그걸 증권으로 바꾼 게 채권이라고. 그래서 돈을 필요로 하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하고 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은행이 아니라, 그죠? 채권이라는 증권이 개입해가지고 돈을 빌리고 빌려가는 그러한 형태로 거래를 하는 그 증권이 채권이야, 채권.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으로 새가지고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